자, 우리 494페이지부터 나오는 2021년도 3회 기출문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3번을 먼저 볼 텐데요. 역시 소시오메트리에 대한 문제가 나왔는데요. 소시오메트리 방법 설명 중 틀린 것은 이라고 했는데 델파이 조사 방법을 준용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델파이는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주로 실시하고 델파이 기법이라고 얘기해서 전문가들한테 어떤 굉장히 이제 어려운 문제들을 이제 의견을 수집하고 그것을 다시 피드백해주고 그러면서 점점 이 의견을 수렴해 나가는, 그래서 한 2에서 5차례 정도로 이제 전문가들을 통해서 수집된 결과를 다시 반복하는 것이죠. 그래서 소시오메트리랑은 상관이 없는 그런 방법입니다. 4번 문제 볼까요? 솔로몬 연구 설계 실험법에서 가장 완벽하다고 되어 있는 그래서 4개의 집단으로 구별을 하죠. 그래서 실험 집단 2개, 그다음에 통제 집단도 2개, 이렇게 구별을 해서 하나의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에는 사전 사후를, 그리고 하나는 사후만 이렇게 측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시험 효과가 있는지 사전 사후의 변화도 볼 수 있고 이런 것들을 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전 측정을 하지 않는 집단은 2개고, 기억, 니은 다 맞네요. 디귿, 사후 측정에서의 차이점이 독립변수에 의한 것인지 사전 측정에 의한 것인지 알 수가 있죠. 독립변수에 의해서 변한 건지 아니면 사전 효과, 사전에 측정을 해서 또 영향을 받은 건지도 파악할 수 있고요. 리을이 틀렸죠. 통제 집단 사전 사후 검사 설계와 비동일이 아니라 다 동질적인 어떤 비교 집단 설계를 하는 거죠. 솔로몬 연구는 굉장히 이제 실험실 설계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고 굉장히 어렵고 가장 이제 이상적인 그러한 설계이지만 현실에 적용하기 어려운 그러한 설계이기도 합니다. 5번, 인과관계의 일반적인 성립 조건과 거리가 먼 것, 공변, 같이 변해라 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시간이 선행돼야 되죠. 인과관계는 원인이 반드시 선행돼야 되고 허위적 관계가 아니어야 되는데 2번, 반드시 연속인 것은 아닙니다. 뭐 이산변수일 수도 있죠. 8번으로 가보죠. 단일 사례 연구. 자, 사례 연구를 하는데 단일 사례 연구를 합니다. 물론 일반화하긴 쉽지 않죠. 그리고 이제 틀린 것은 이라고 물어보는데 비반응성 연구다. 우리가 비반응성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뭔가 반응을 해야지만, 상대방이 조사 대상이 반응을 해야지만 자료를 수집하는 것이 반응성 연구고, 비반응성은 이제 뭔가 상대방이 반응을 하지 않아도 자료를 수집할 수 있는 그러한 연구입니다. 그런데 사례 연구에서도 역시 이제 뭔가 조사를 해야 되는 경우이기 때문에 비반응성 연구라고 보기는 어렵죠. 반응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뭐 성숙 효과를 통제할 수 있다. 단일 사례를 연구하니까. 그리고 여러 명의 조사 대상자들을 개입시키면 어떤 우연한 사건을 통제할 수 있다. 한 사람이 조사하면 그 사람에 의해서 어떤 우연한 사건 효과가 발생할 수 있는데 여러 사람들이 이제 개입 시기를 다르게 하면 좀 그런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자, 9번을 보죠. 가설로서 제일 적합한 것. 가설은 증명될 수 있어야 되죠. 그리고 반드시 틀리거나 반드시 맞는 것은 가설로 적합하지 않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1번은 가설로 적합합니다. 2번, 3번은 말이 안 되죠. 4번은 항상 말이 됩니다. 서울에 있거나 그렇지 않으면 서울에 있지 않다. 항상 말이 되는 이런 건 가설이 될 수 없습니다. 자, 12번으로 가볼게요. 연구의 목적과 사례가 잘못 연결된 것은, 연구의 목적은 기술, 뭐 탐색, 인과관계 설명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지금 이제 4번에 탐색할 때는 단일 사례 설계 같은 경우에서는 운동이 체중 감소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하는 데 연구하는 건 쉽지 않죠. 뭔가 이제 단일 사례를 가지고 이제 이것을 좀 더 기술적인 연구나 설명적인 연구로 가기 위한 어떤 기초, 문제를 발견하기 위한 그러한 연구가 되는 것이 탐색 연구죠. 지금은 효과를 검증할 수는 없습니다. 13번 볼까요? 2차 자료 분석. 우리가 2차 자료를 분석할 때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이라고 되는데, 사실 2차 자료를 분석할 때는 자료의 결집값을 추적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왜 자료가 그 무응답이 있었는지 그런 걸 알 수가 없으니까, 다른 사람이 조사한 것이니까 직접 수집하지 않아도 되고 기존 데이터를 수정이나 뭐 편집해서 우리가
이제 사용할 수 있고요. 비교적 적은 비용으로 대규모 사례 분석 가능하죠. 15번을 볼까요? 회수된 질문지를 실제 분석에 사용될 것인지를 판단할 필요가 있는데 다음 중에서 분석에 포함시켜도 될 질문지는 무엇일까? 질문지의 일부가 분실이 됐어요. 그걸 어떻게 포함해요? 조사 일정을 지나서 조사된 설문지, 조사 지역을 벗어나서 조사된 설문지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중에서 답을 쓰자면 제가 현실적으로는 답을 2번이라고 얘기하고 싶은데 사실은 4번이 정답이죠. 소수 항목에 대해서 응답을 하지 않는. 그러니까 우리가 항목 무응답이라고 보통 얘기하는데요. 특정한 항목에 대해서는 무응답을 하면 이 무응답을 처리하게 됩니다. 뭐 어떤 대체를 할 수도 있고요. 또 무응답을 그냥 무응답으로 처리할 수도 있죠. 소수 항목에 응답을 하지 않은 것 뿐이니까요. 그런데 이제 조사 지역을 벗어났다든지 이런 것들은 이제 포함하면 안 되죠. 자, 16번이 좀 헷갈릴 수 있는데요. 사실 16번은 보기에 따라서 이제 또 그 기술조사가 아니다라고 할 수도 있는데 신문의 구독률 조사, 당연히 기술조사입니다. 현상을 나타내는 조사죠. 구독자의 연령대 조사, 당연히 기술조사입니다. 그런데 디귿, 신문 구독률과 구독자의 소득이나 직업 사이의 어떤 관련성을 조사한다라고 하는 거는 기술조사가 아니라 설명적 조사가 아닌가라고 하지만 이 같은 경우에는 뭐 구독률이 높을수록 소득이 높을수록 구독률이 높다 뭐 이런 인과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구독률과 그 소득 직업 사이를 조사해서 그것의 관련성을 파악하는 것이니까 기술조사에 포함시키는 것이 적절할 것 같습니다. 20번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프로빙이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프로빙 기술은 보통 이제 정성조사에서, 질적인 조사에서 특히 중요한데 프로빙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찾아봐라 라고 합니다. 1번, 정확한 답을 얻기 위해서 방향을 지시하는 기법이다. 그래서 한 번 더 이 사람이 응답을 했을 때 좀 더 파고 들어가는 그러한 기법이라고 할 수 있고요. 답변의 정확도를 판단하는 방법으로 활용되기도 하고요. 3번, 개방형 질문에 대한 답을 비교한다는 것보다는 특정한 답에 대해서 이 사람이 모호하게 대답했으면 조금 더 한 번 더 확인을 한다든지 조금 더 그 이유를 더 들어본다든지 이런 기법이 프로빙 기법입니다. 4번, 일종의 폐쇄식 질문을 답을 한다면 그것에 대해서 좀 더 관련된 의문을 탐색하는 보조 방법으로 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답을 비교하는 방법은 아니고 더 파고 들어가는, 더 정확하게 답변을 파악하기 위해서 파고 들어가는 방법이다라고 보면 됩니다. 자, 21번도 가볼까요? 어떤 대학생의 학생생활지도연구소에서는 해마다 신입생에 대한 인성검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시간과 비용 면에서 효율적으로 조사를 하는데 적합한 경우 생활지도연구소에서 신입생들을 좀 모아놓고 한 번에 조사할 수 있겠죠? 자기기입식 집단설문조사. 우리가 집단조사라고 얘기하는 것은 자기기입식으로 한 장소에 모여서 이제 단체로 하게 되는데 사실 이제 비용 면에서 시간과 비용 면에서 효율적이지만 뭐 옆에 사람 거 보고할 수도 있고 되게 응답자에 대한 통제가 쉽지는 않죠. 24번으로 가볼까요? 다음 사례에 내재된 연구 설계의 타당성 저해 요인이 아닌 것은 이라고 되어 있어요. 한 집단에 대해서 자아 존중감 검사를 했는데 지나치게 낮은 점수가 나온 사람들을 발견하고 그들을 이제 프로그램을 실시했더니 이제 다시 해봤더니 점수가 이전보다 높아졌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문제는 시험 효과도 있겠죠. 왜냐하면 사전에 측정을 했고 뭔가 실험을 하고 난 다음에 사후에 측정을 했으니까 여기서 이제 타당도를 저해할 수 있는 시험 효과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전에 측정을 했기 때문에. 또 성숙 효과도 있을 수 있어요. 자연스럽게 자존감이 높아질 수도 있죠. 그 다음에 프로그램을 하고 난 다음에는 높아지지만 다시 원래대로 돌아갈 수 있는 통계적 회귀 문제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높아진 걸 수도 있죠. 그래서 이 세 가지가 다 이제 외생 변수로 작용할 수 있고요. 그러나 도구 효과는 뭐 도구가 측정 도구가 바뀌었단 말이 없으니까 도구 효과는 여기서 저해 요인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자, 28번으로 가볼게요. 면접조사에서 응답 내용의 신빙성을 저해하는 최근 효과. 최근 효과라는 것은 어쨌든 최근에 가장 나중에 제시된 내용을 가장 더 정확하게 기억하는 효과가 최근 효과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 조사방법론에서 우리가 막
굉장히 자주 나오는 문제 말고 이런 식으로 좀 일반적인 그 상식을 요구하는 그런 문제들이 좀 가끔 나오는데요. 최근 효과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을 골라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질문지는 딱 구조화된 설문지인데 그렇지 않고 조사표. 사실 질문지와 조사표를 잘 구별을 하진 않지만 조사표를 영어로 봤더니 인터뷰 스케줄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을 사용하는 면접조사에서 자주 발생한다라고 얘기하는데 사실 이제 인터뷰를 한다는 것은 결국은 이제 어떤 구조화된 설문지가 아니라 그래서 하나하나 응답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인터뷰를 계속해서 진행하기 때문에 그 전에 얘기했던 것들은 잘 기억을 못하는 가장 최근에 제시된 내용을 더 정확히 기억하는 최근 효과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그러한 문제점이 있을 수 있다는 거. 네, 그래서 1번이 이제 최근 효과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이고요. 이제 무학이나 저학력 응답자들이 특별히 어떤 최근 효과가 더 심하다라고 보기에는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명백하게 이제 가장 최근 효과가 더 나타나는 방법은 그냥 구조화된 설문지보다는 그때그때 응답하는 그런 구조화된 설문지보다는 뭔가 인터뷰식으로 진행됐을 때 뭐 남아있는 게 없잖아요. 기존에 있는 것보다는 최근에 제시된 내용을 더 자세히 기억하는 최근 효과가 발생하기 쉽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30번 볼까요? 전화조사가 적합한 경우. 자, 전화조사는 간단하게 빨리 끝나야 되죠. 그래서 어떤 시점에서 순간적으로 무엇을 하고 무슨 생각을 하는지를 알아내기 위한 조사. 그래서 우리가 뭐 어떤 후보를 지지하는가 뭐 이런 거 전화조사 많이 하잖아요. 아주 간단한 조사들. 그때 전화조사가 적절합니다. 자, 이제 제2과목 조사방법론 문제들 볼까요? 506페이지부터 나오는데요. 32번을 보죠. 리커트 척도법. 그러니까 리커트 척도는 서열 척도라고도 하지만 등간 척도로 보기도 해요. 그래서 서열 척도 또는 등간 척도라고도 봅니다. 왜냐하면 1, 2, 3, 4, 5를 이제 등간으로 만드는 사람은 등간으로 하지만 실제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완벽하게 등간으로 받아들이는가는 좀 의문이긴 하지만 분석할 때는 등간 척도를 취급해서 분석하기도 해요. 어쨌든 리커트는 평정 척도죠. 이와 같이 하나의 단일 차원에 대해서 하지 않거나 동의하는 정도를 이제 응답하도록 하게 합니다. 그리고 여러 항목을 리커트 척도를 했을 때 각 문항에 대해서 가중치가 동일하다고 가정을 하죠. 그래서 가중치를 다르게 부여할 수 없다는 게 단점이다라고 하는데 사실 뭐 다르게 부여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냥 교과서적인 얘기는 가중치가 동일하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 리커트 척도로 구하고 난 다음에 어떤 뭐 지수를 만든다든지 그 척도를 가지고 뭐 지표를 만든다든지 할 때 동일하게 기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죠. 그래서 신뢰성을 검토하기 위해서 반분법, 반으로 나눠서 상관관계가 높은지를 보기도 하고 사용하기 쉽고 직관적인 이해가 가능해서 사회조사에서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고 있죠. 단일 차원을 측정하고 있는가를 검토하기 위해서 뭐 인자 분석, 팩터 요인 분석을 해서 이제 같은 요인을 분석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보기도 한다. 그래서 1번이 적절하지 않습니다. 33번을 볼까요? 층화 표집의 단점이 아닌 것은. 자, 층화 표집은 모든 층을 나눠서 층간은 이질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고 모든 층에서 확률 표본 추출을 합니다. 그렇다면 집락이 모집단을 대표하지 못할 수가 있다. 이것은 누구의 단점인가요? 군집 표본 추출, 집락 표본 추출의 단점이지 층화 표본 추출의 단점이 아닙니다. 표본 추출 과정에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죠. 그리고 표본 추출 이전에 모집단에 대한 지식이 필요합니다. 왜? 이질적인 요소로 층을 나눌 수 있으려면 모집단에 대해서 알아야 되니까. 발생률이 낮은 경우 표본을 찾아내기가 어려울 수 있다라고 하는데 특히 이제 굉장히 특수한 층 같은 경우는 발생률이 낮은 층 같은 경우에는 발견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거죠. 표본 찾기가 어려울 수 있다는 개념입니다. 34번 보죠. 불포함 오류. 불포함 오류는 무엇인가요? 한마디로 내가 조사해야 되는 모집단이 이런데 사실 이 모집단이 표본 추출틀과 일치하면 가장 좋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죠. 이게 다른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사실 모집단이지만 실제로 표본을 뽑으려고 내가 고민하는 어떤 표본 추출 프레임 안에서 제외되는 그러한 것이 불포함 오류겠죠. 그래서 표본 조사를 할 때 표본체가
완전하게 표본체 표본을 만드는 그 틀, 그것이 완전하게 되지 않아서 발생하는 오류다. 그래서 완전하게 모집단을 다 포함하지 못하는 그러한 오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36번 볼까요? 어떤 사회현상을 측정했을 때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라고 되어 있어요. 사실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타당성이 더 중요한 개념이죠. 타당성이 높아지면, 계속 타당성이 높아지면 신뢰성은 자연스럽게 높아진다고 그렇게 합니다. 하지만 신뢰성이 높다고 해서 타당성이 높아지는 건 아니에요. 우리 관역에서도 봤듯이 계속 잘못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타당성이 있지만 신뢰성은 없을 수 있다라는 것은 가장 적절하지 않은 틀린 말이다 라는 뜻입니다. 39번으로 넘어가 보죠. 용수철이 고장난 체중계가 있어서 체중을 잴 때마다 항상 실제와 다르게 체중이 일정하게 나타난다. 바로 신뢰성은 높은데 타당성이 낮은 경우죠. 용수철이 고장나서 늘 1kg씩 더 나온다. 그런 것들은 타당도는 낮지만 신뢰도는 높은 그런 상황입니다. 40번을 볼까요? 측정의 개념에 맞는 설명을 모두 골라라. 측정은 어쨌든 현실에서 수치화할 수 있는 그러한 과정입니다. 그래서 추상적, 이론적 세계와 경험적 세계를 연결시켜주고 개념이나 변수를 현실 세계에서 관찰 가능한 자료로 질적 속성을 양적 속성으로, 그래서 명목척도 같은 경우 보면은 뭐 남자, 여자, 질적인 거지만 너 1번, 너 2번 이렇게 숫자를 부여해주는 과정, 측정 대상이 지니고 있는 속성에 수치를 부여하는 과정이 측정이다라는 거 기억, 니은, 리을이 다 맞습니다. 자, 41번 볼까요? 보가더스 사회적 거리 척도는 적용 범위가 넓고 집단과 상호거리를 측정하는 데 유용하고, 그런데 신뢰성 측정의 양분법이나 복수양식법 매우 효과적이다. 우리 양분법은 리커트 척도를 사용할 때 양분법으로 이제 상관관계가 높은가라는 걸 봤었죠. 44번을 가볼까요? 너무 쉬운 문제이긴 한데요. 측정의 수준, 명목, 서열, 등간, 비율의 각각의 수준이 어디까지 가능한지 확인 꼭 해주세요. 그래서 4번, 등간 측정은 측정치 간의 유의미한 비율 계산은 가능하지 않다. 더하기 빼기까지만 가능하다라는 거. 마찬가지로 우리가 측정을 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 개념에 대한 것, 특히 개념적 정의가 된 것을 현실에서 측정 가능한 형태로 조작적 정의를 해야 된다. 바로 45번 문제죠. 조작적 정의가 필요한 이유로 적합한 것은 연구 결과를 조작하기 위한 거 아닙니다. 바로 4번, 개념을 가시적이고 경험적으로 실제로 눈에 보이는 측정 가능한 형태로 나타내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자, 47번을 가볼까요? 성인에 대한 우울증 검사 도구를 청소년에게 그대로 적용하면 우려되는 측정 오류가 무엇입니까? 타당도가 문제가 될 텐데요. 왜냐하면 성인은 뭐 그런 걸로 고민하겠죠. 결혼 문제도 그렇고 많잖아요. 직장 문제. 하지만 청소년에게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문화적인 차이가 있겠죠. 그래서 3번의 문화적 차이는 타당도에 영향을 미치는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자, 이제 51번으로 가볼까요? 지수와 척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고르는 거예요. 항상 지수, 척도 이런 것들이 좀 헷갈리는데, 어쨌든 척도로 조사하는 거죠. 척도로 조사하고, 지표는 또 뭐냐? 척도로 조사된 값들을 지표라고 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수의 척도로 조사된 것이 하나의 지수로 값이 나타나는 거죠. 헷갈리시면 만족도 지수, 하나의 값이 딴 하고 산출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수와 척도 모두 변수의 합성 측정인데, 지수 점수는 총합해서 점수가 하나가 딱 나와요. 그래서 척도 점수는 개별 하나하나 측정한 값들이 다 나오겠죠. 더 많은 정보를 전달한다고 보기는 어렵죠. 총합되니까, 다수의 것들이 합쳐서 하나의 값이 나오니까. 그래서 2번이 틀렸다고 할 수 있겠고요. 척도와 지수 모두 변수에 대한 서열 측정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꼭 그렇진 않지만 척도가 일반적으로 서열, 등간 이런 것들을 다 표현하니까, 다 측정이 가능하니까. 척도는 동일한 변수의 속성들 가운데 그 강도의 차이. 그래서 우리가 리커트 척도, 보가더스 척도 다 이제 어떤 서열적인 개념들, 등간 개념까지 포함해서 그런 것들을 갖고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측정한 값들을 총합해서 지수를 만듭니다. 52번 가볼까요?
구성 타당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구성 개념 타당도죠. 그래서 구성 개념 타당도는 이 개념을 현실에서 어떻게 측정하는가 하는 조작적 정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4번 특정 값보다는 속성에 초점을 맞춘 타당성인 것인데 4번처럼 측정 도구의 측정치와 어떤 기준이 되는 측정 도구의 상관관계, 이것은 기준 타당도. 그래서 얼마나 잘 예측할 수 있느냐, 현실 상황을 얼마나 잘 측정할 수 공인 타당도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기준 타당도의 설명이죠. 4번은. 54번으로 가볼까요? 확률 표집의 논리를 적용하면서 필요에 따라 표집률을 달리한다. 가중 표집. 우리 앞선 예제에서 모집단이 작지만 표본을 더 많이 뽑는 가중 표집. 이쪽에 더 가중치를 많이 줘서 표집하는 그런 방법입니다. 56번 보죠. 표본 추출에 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분석 단위와 관찰 단위는 항상 일치하진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표본은 가구로 뽑고 실제로 분석은 가구 구성원으로 할 수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하는 거 가능합니다. 물론 추출 단위와 관찰 단위가 분석 단위가 같을 수도 있습니다. 분석 단위와 관찰 단위가 항상 일치하지는 않는다는 거. 2번, 표본 추출 요소는 자료가 수집되는 대상의 단위다. 그래서 표본을 추출하는 것은 자료가 실제로 수집되는 단위, 가구 단위로 수집할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한 단위고요. 표본 추출 단위는 표본이 실제 추출되는 연구 대상 목록이라고 하는데, 표본 추출할 때 실제 추출되는 연구 대상 목록은 표본 추출 틀이라고 할 수 있고요. 통계치는 모집단의 특성 변수가 갖고 있는 특성을 요약한 값이 아니라 표본의 특성을 요약한 값이죠. 57번. 지수나 척도와 같이 합성 측정을 이용하는 이유로 가장 타당한 것이 무엇일까? 사실 그러니까 딱 만족도, 이걸 한 문항이 아니라 여러 개의 그 문항으로 합성해서 그렇게 측정하는 이유는 바로 4번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하나의 개념이 갖는 다양한 의미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측정을 하기 위해서 그렇다. 여러 문항으로 측정을 합니다. 자, 58번 볼까요? 오스굿에 의해서 개발된 우리 오스굿 척도라고 얘기하는 의미분화 척도. 다 같은 말이에요. 의미분화, 어휘 차이, 오스굿. 다 같은 척도입니다. 이것은, 고려해야 될 사항이 아닌 것은, 응답자가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평가도구를 작성하는 거 다 좋은데, 매개 변수가 있는 것은 좀 뜬금없죠. 자, 59번 문제를 마지막으로 볼 건데, 통계적 추리와 관련돼서 이론상으로 존재하는 것은 실제로 내가 표집한 것에 대한, 표집한 통계량에 대한 분포는 이제 이론상으로는 이러한 분포가 될 것이다라고 하지만 실제로 모든 표집이 가능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표집 분포가 이론상으로만 존재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과목, 사회통계 과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통계 과목은 63번부터 볼까요? 표본의 크기가 10에서 160으로 증가했어요. 16배가 증가했네요. 그렇다면 평균의 표준 오차는 얼마나 변할까? 바로 루트 n분의 1만큼 감소하죠. 그래서 루트 160. 그러니까 루트 160이 아니라 16배. 루트 16. 4분의 1만큼 감소하게 됩니다. 65번을 볼까요? 한 학생이 경영학 과목에서 합격 점수를 받을 확률이 3분의 2, 경영학과 통계학 두 개에서 모두 합격을 받을 확률은 2분의 1이고, 경영학 과목에 합격했음을 알고 있다면 통계학 과목에서 합격 점수를 받았을 확률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약간의 조건부 확률과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하면 되겠죠? 자, 우리 확률을 좀 표기해 볼까요? 경영학에서 합격 점수를 받을 확률, 우리 경영학에서 받을 확률 A라고 할까요? 3분의 2. 경영학과 통계학 둘 다 받을 확률 A 교집합비 둘 다 합격을 받았으니까요. AND잖아요. 2분의 1 이렇게 돼요. 이제 이 학생이 경영학 과목에 합격했음을 알고 있다면 조건부 확률이 됩니다. 자, 나 경영학에 합격했대. 그렇다면 통계학에서도 합격했을 확률, 이 확률을 구해봐라.
자, 이 확률은 조건부 확률은 조건이 분모로 가고 B가 A and B가 되죠. 그래서 A의 확률은 3분의 2. A 교집합 B의 확률은 2분의 1 이렇게 돼서 4분의 3, 75%가 되는 것입니다. 자, 66번 너무 쉽죠? 앞면과 뒷면이 나올 확률 동일한 동전 10번. 그렇다면 N 10번 앞면이 나오는 확률 P 0.5. 기대값과 분산 NP, NPQ. 67번도 가볼까요? 67번 변동계수. 변동계수는 우리가 CV라고 해서 평균분의 표준편차죠. 평균과 표준편차는 단위가 같고요. 평균분의 표준편차 해서 100을 곱해서 퍼센트로 얘기하기도 해요. 어쨌든 평균 한 단위당 표준편차 한 단위라는 것입니다. 명의상 1 이하의 값을 갖지는 않죠. 늘 양수의 값을 갖는 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평균이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으니까. 변동계수는 단위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평균과 표준편차라는 그 비율을 표현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대적인 산포의 측도가 되겠죠. 단위가 서로 다르거나 집단 간의 평균의 차이가 큰 산포를 비교하는 데 유용하게 사용됩니다. 자, 68번을 볼까요? 어떤 제품의 수명은 특정 부품의 수명과 밀접한 관계가 있고 우리 평균과 표준편차 각각 13과 4래요. Y는 X는 평균과 표준편차가 12와 3이다. 자, 상관계수가 주어졌어요. 상관계수가 0.6. 그다음에 X의 표준편차 평균 말고 표준편차. X의 표준편차는 3이고 Y의 표준편차는 4래요. 이제 우리가 원하는 것은 회기식의, 추정회기식의 기울기 베타. 우리 식 맨날 나오고 있죠. 바로 베타의 추정치. 이런 문제는 감사하다고 했었어요. 그래서 왜냐면 직접 데이터를 주어주는 것이 아니라 식만 알고 있으면 할 수 있는 거. 그래서 분산, 베리어스 X분의 코베리언스 XY라고 되어 있고요. 코베리언스는 지금 상관계수로 우리가 구할 수 있죠. 상관계수의 값은 코베리언스 XY를 공분산을 각각의 표준편차의 곱으로 나눈 거니까 우리는 지금 공분산이 필요해요. 그러면 이 표준편차의 곱을 샥 옮겨주면 되겠네요. 그래서 공분산은 상관계수 곱하기 표준편차 그리고 X의 분산 3의 제곱 이렇게 해서 베타 햇의 기울기 베타 햇의 값을 구했습니다. 0.8로 구할 수 있겠네요. 자, 70번까지만 해볼까요? 어떤 투자자의 연도별 수익률이 쭉 나왔을 때 연평균 수익률. 자, 연평균 수익률은 원래 있던 기초에서 그것의 몇 배, 그것의 몇 배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항상 기초가 주어져 있고 기말에 얼마가 되어 있느냐, 금액이 얼마나 올랐느냐, 몇 %라고 얘기할 때 늘 이제 기초의 금액 대비 몇 % 올랐냐 이렇게 곱의 기대값을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하 평균이 연도별 수익률에 대한 평균으로 적절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산술평균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곱해져 나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100만 원이었다가 150이 되고 150에 또 몇 %가 올랐냐, 뭐 200만 원에 몇 %가 올랐냐 이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곱의 기대값인 기하평균이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쉬고 71번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